12월 29일 일요일 0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한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0일 9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탑승객 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으로 전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중 141명은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8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 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하였고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금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하여 분석 가능 여부부터 우선 확인 후 분석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참여를 하기로 했고 보잉, 그다음에 CFMI 엔진 제작사는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일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 22시 30분부터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 상황반, 유가족 지원반, 사고 수습반, 법률보험 지원반, 그리고 지역 언론 대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또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그리고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고에서 로컬라이저까지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고를 취했다는 지점을 묻는데요. 사고 난 지점에 대해 궁금한데 활주 끝에서 내려가지 길이가 323m라고 하셨는데 콘크리트벽에서 로컬라이저 깔지의 길이는 몇 m 정도 되나요? 아까 199m입니다. 199m. 네, 다음 이지영 원장님. 예, 대한경제 이지영입니다. 그 정체 착륙 이후에 충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흙으로 쌓인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유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공항 내에 이런 둔덕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공항만 좀 특수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둔덕 위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다른 공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N의 이호 원장님. 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 손상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얼마나 손상된 것인지 첫 번째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공기 운영 체계 점검을 예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저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박스 중에 이제 한 개가
외관이 손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거는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중에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일단 이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됐고 또 이 훼손된 이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을지 이런 더 선별 작업부터 오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신가요? 경향신문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네, SBS 정준호 기자인데요. 어제 폭행 후에 남쪽 방향으로 착륙을 했는데 착륙했던 지점이 활주로의 어디 지점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경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착륙 지점은 대략 그 활주로 1구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그 활주로 01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폭행을 하면서 활주로 1구 방향으로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진로는 이제 1구 방향의 3분의 1 지점 먼저 활주로 착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활주로 끝을 이제 초과해서 이탈했습니다. 네, 부산일보. 네. 아까 저 질문 중에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까? 아까 뭐 몇 개 공항만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공항은 또 어떤 건지, 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방위각 시설은 일단은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그 방위를 이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밑에서 아래서 이제 신호를 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항행 안전 시설의 한 종류인데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는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 말고 다른 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주요 공항들은요. 김포하고 인천. 공항정책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집계를 못했는데요. 김포라든지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지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라든지 말씀드린 여수라든지 무안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해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뉴스원. 뉴스원 조용입니다. 그 무안 같은 경우는 실제 두개 지인데 애당초에 그 공항이 들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공항을 좀 무리하게 지어서 이건 쉬운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 입장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오늘 분석 여부 이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좀 소요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신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이제 제주 항공편 그 동일기종 랜드기어로 이제 회항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기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그 무안공항 그 전략과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이 공항 운영 시에 조류 이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 필요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류 기피제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활동, 그리고 뭐 서식지 제거, 또 배수로 차단을 통한 공항 내 유입 유인 차단, 이런 어떤 다양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그 공항 운영 기관에서 활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OBS 최한. 두 번째, 세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랙박스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고 그 안에 정보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블랙박스를 서울로 이제 시험센터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상황을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제주항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안전감독관을 지금 제주항공에 이제 급파를 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활동을 오늘 아침부터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OBS 최한성인데요. 동체 착륙 장면을 보면은 그 활주로하고 강하도시 마찰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공항 측에서 특수 거품을 뿌린다든가 안전 조치가 좀 제대로 됐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아까 좀 전에 그 같은 규정에서 사고가 또 발생하면 그 이상 여부가 또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지적을 하셨는데. 본사, 제조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언제 좀 결정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조사, 이제 아까 이제 보잉인데, 아까 이제 제가 자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잉하고 엔진 제작사는 지금 참여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저희가 이제, 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참석 희망을 우리가 물었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물었고 보잉 측에서 참여하겠다는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제가 제 계획을 좀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체 착륙할 때 이제 거품을 이렇게 분사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었냐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체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그 동체 착륙할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품을 살포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우리 항공안전정책관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 과거에 그 비상 동체 착륙할 때 잘 미끄러지게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거품을 뿌리는 그런 방식이 규정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관련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 그렇고 과거에 그 거품 이제 뿌리다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항공기가 더 많이 쓸려 나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규정에서는 지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체 착륙 중에 반드시 뭐 거품을 미리 분사해야 된다. 이런 걸 규정화해서 그렇게 지키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계본 이기준. 세계이브 최명준입니다. 폼 같은 경우가 규정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폼이나 배리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지 좀 알겠습니다. 그 배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공항에서 주로 설치합니다. 군용기 전투기 이제 빠르게 내릴 때 단거리에서 잡아채려고 주로 쓰는 군비행장 군용기용이고 민항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폼을 이제 사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상착륙 시에 뭐 안전장치 같은 거는 따로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 활주로가 짧으면 활주로 종단 쪽에 연성 포장을 통해서 이제 랜딩 기어가 이게 바뀌게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항마다 좀 상이한 방법을 하고요. 통상은 가용 활주로 거리 내에서 그 접지 지점에 착지를 하고 이제 그 거리 내에서 이제 정지까지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딩 기어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그걸 외부에서 좀 잡아줄 수 있는 보조 장치 같은 거 따로 무항공항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군용 비행장 외에는 지금 그런 배리어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조성기 제이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항공기 착륙 지점을 일부 방향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터로 하는 활주로 총 길이가 2,800m이잖아요. 한 900m 간격으로 3등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활주로 끝단이 900m 남은 지점이었다는 건지 아니면 1,800m 남은 지점이었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 착륙할 때는 어느 정도 지점에 터치다운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활주로 그 1구 방향 진입 방향으로 봤을 때 앞쪽에 3분의 1 지점이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활주로의 그 착륙 지점 에이밍 포인트라고 착륙 지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 터치다운 존에 착지를 주로 합니다. 그게 좀 활주로 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이번 상공기가 내리고 나서 활주로를 한 2,000m를 달렸다는 건지 900m만 달렸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단 활주로 진입부의 시작점으로부터 3분의 1 남은 구간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00m만 달려갔다는 건가요? 그 반대입니다. 대략 한 1200 전후 정도 지점에서 착지한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거는 그 FDR 분석을 해야 이제 규명이 될 걸로 보고요. 비주호 씨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1200m를 지나서 떨어져서 1600m 활주로를 달리고 250m 정도 떨어진 그 콘크리트의 벽에 붙였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네, 비주호 원체 해주십시오. 네, 비주어치 최신화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편인데 그게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도 동종 기종에 여길 게 이상이 생긴 걸 보면 해당 기종뿐만이 아니라 제주항공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주공항의 그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이제 뭐 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들이 좀 수습이 되는 가운데 좀 이렇게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제주항공에 급파해서 지금 안전감독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은 조사의 원인들이, 사고의 원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원인에 맞게끔 좀 더 좀 강도 높게 안전 부문에 좀,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JTBC 김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ADS-B가 마지막으로 수신된 게 8시 58분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59분 초반에 메이데이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전원이 셧다운된 거로 봐야 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제보 영상이나 반대탑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동체 착륙할 때 플랩은 펼쳐져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예,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 사고가 기체의 이상 상태, 또 기내 칵핏에서 조종사의 당시 상황, 또 외부 요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퍼즐식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원인에 대해서 판명을 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고 그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조합해서 이제 의견을 내야 되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플랫 문제, 그 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거는 그 FDR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한겨레 박수진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오늘 들어간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 결과가 오늘 중에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상욱 권한대행이 항공기 운영 측의 점검도 지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점검하게 되는 건지 좀 상황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이제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블랙박스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오늘 아마 10시에 아마 출발을 한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발을 했고 도착하는 대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관들이 한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열어보고 예, 그러니까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해야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오전 10시에 분석실에 도착했다고요? 출발 자체를 네, 그 분석실에 가져가서 이게 온전한 상태로 안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까 FDR은 약간 외부 손상이 있어서 이게 그냥 추출을 잭을 꽂아서 가능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좀 수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판단은 이제 가서 이동해서 김포에 간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한 두 번째 그 우리 권한대께서 말씀하신 이제 항공기 안전 체계 개선 혁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비라든지 또 뭐 조종사 조종 부분 좀 망라해서 또 공항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망라해서 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인지하는 대로 좀 보완을 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로컬라이저의 어떤 뭐 세부적인 이제 규정 있냐? 근데 이게 사실 항행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이제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B737-800 시리즈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01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737-800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좀 특별 점검을 좀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방공항에서도 이번에 조류 충돌 관련된 설비를 갖춘 곳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사고로 전국의 지방 공사들에 대한 그런 시설 점검이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등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조류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간의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성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신공항들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 신공항들에 대한 전력 환경 평가에서 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을 강화한다든가, 관련해서 좀 규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과정에 있는 사업들이 신고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환경 평가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신고한 사업들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조류 문제는 보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또 추가적인 어떤 보완 방안이 있는지 계속 좀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말고 앞에 정현이신가요? 네. 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블랙박스가 내관상으로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복구가 혹시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제조사에 복구 요청한다고 하면 복구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고 당시 정황이 좀 추가로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버즈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던 시간이나 고도 같은 것도 확인이 되는지,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보도 착륙할 때까지 항공기가 총 몇 킬로 정도 이동했다거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블랙박스 관련돼서는 그 이제 훼손 상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일단 그 김포공항으로 이제 이송이 되니까 이송되는 대로 이 전문가들이 먼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훼손됐고 데이터를 추출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하는 과정이 적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별도로 조사관들의 어떤 판단이 좀 있으면은 나오면은 별도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선은 별도로 항공안전정책관이 간단하게 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제 교신 기록이나 그 레이더 자료, 그 FDR 이런 것들은 통상 아마 외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고조사 과정 중에는 보통 공개를 안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 개요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개요도인데요. 08시 54분에 활주로 01번으로 그 진입하면서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08시 57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주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활주로 중간쯤에서 이렇게 좌측을 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활주로 19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시 01분경에 활주로 진입 착륙 허가를 받고 02분경 활주로 여기 진입 부분의 한 3분의 1 지점 중에 접지를 하고 03분경에 활주로를 초과해서 충돌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FDR이나 나중에 교신 기록이나 조합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단이나 조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도도 있을까요? 비행 고도까지는 정확하게 그거는 FDR 자료나 이게 좀 나와야만 판단이 돼서요. 그거까지는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터치다운 하고 나서 외벽, 그 분발이 충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한 몇 초 정도로 보시나요? 2분의 접지를 했으니까 한 1분 안짝에서 간 걸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네. 서울신문 주십시오. 그 비행기록 장치는 어쨌든 생산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음성 기록 장치는 손상 없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분석기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한쪽 엔진이 지금 조기 충돌로 폭발한 걸로는 추정이 되는데 다른 쪽 엔진도 손상 여부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현장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뭐 증거물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음성 기록 장치, 비행 기록 장치, 그러니까 파손 아까 됐던 것도 있고, 뭐 파손 여부가 파손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사관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외관의 어떤 그런 상황과 달리 또 내부가 또 장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에서도 엔진이 양쪽 다 파손된 게 확인되는지. 그거를 제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예. 현장에서 추가 확보해야 될 게 있는지. 일단은 아까 이제 브리핑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탑재용 항공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일단은 회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또 추가로 계속 그 현장에서 또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전자신. 불박이나 기록이 훼손되면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분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분석을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예, 기본적으로 이제 NTSB가 참여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작사로 가는 거죠. 제작사 같이 합니다. 같이. 아니 한 데서 이제 외부로 보낼 때 제작사. NTSB랑 제작사랑 같이.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어렵다고 하면은 NTS, 그러니까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제작사에 함께 이제 보내서 거기서 또 같이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매경에서 손 쓰셨네요. 예. 마이크 저거 진행해 주십시오. 엔진이 둘 다 결함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착륙 과정에서 역추진이 엔진이 있었는지 그것도 혹시 확인이 불가능할까요? 예, 역시 이제 아까 블랙박스 뭐 그런 장치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정확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연합인터넷스 네, 연합인터넷스 윤영숙 기자입니다. 아까 콘크리트 방위적 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로 방위적 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부합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 공항에는 그 배리어 장치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국제 공항 기준에 안전 기준에 부합한지 그렇다면 그런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 착륙 시에 그런 어떤 제동 장치나 그런 배리어 같은 것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배려부터 말씀해 주시죠. 내용하시는. 민항공항에는 통상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 오히려 배리어로 민항기 랜딩기어를 붙잡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민항 쪽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이고 군용기 또 항공모함 이런 데서는 배리어로 중간에 두꺼운 그 세 줄로 랜딩기를 잡거나 아니면 그물을 끝단에 설치해가지고 잡아주는 방식으로 국내 군 비행장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항은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실 끝단에 이제 초과하면은 그 연성 포장으로
랜딩기어가 푹 박히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항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동장치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안전 기준 상으로 그게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예를 들면 배리어를 이렇게 뭐 막는 거 말고도 다른 예. 뭐 제동장치가 따로 강제 제동 방식으로는 민항 쪽에서는 그런 건 안 씁니다. 그럼 동체가 비상 착륙할 경우에 뭐 따로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 강제 멈추는 방법, 과거에는 그 폼으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이 미끄러져서 더 위험하다 의견도 있고 해서 그 규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원을 잘 하고 우선권을 줘서 아니면 공항을 설치할 때 활주로 끝에 뭐 예를 들면 잔디를 설치한다든가 모래 뭐 사다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예. 필요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활주로 종단 쪽에 최소 안전거리 같은 거를 이제 설정해서 그 거리 안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네, TV 조선. 네, 저 TV 소스 손석수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그 보여주셨던 비행도 있잖아요. 그걸 기자단에 그 사진 파일로 좀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의역기하고 강제타 교시 내용이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공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거 공개 안 하셨을 때는 오늘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콜라이더 관련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1.8km 정도 지면에서 좀 미끄러지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이 계속 미끄러졌다면 아마 이렇게 사고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규격에 맞게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아까 저기 도면 자료는 제가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 기록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오늘 해당되는 그 관제사 면담을 하고 이제 상황 확인을 좀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관제 이런 기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좀 추출을 하고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이제 전체 자료가 확보되면은 이게 또 우리 사고조사위원회 또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객관적으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이 있고 그런 자료들이 이제 공개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돼서는 아까 연합인포맥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국내 규정하고 지금 해외 규정을 지금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파악이 되면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거리나 이런 어떤 규정, 확보해야 될 규정 같은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정확한 착륙 지점이라든지 이런 이동 시간들,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블랙박스 자료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이현 기자님 뉴시스. 네, 뉴시스 이현희입니다. 그 동체 착륙 중에 전원이 셧다운됐다는 그런 추정을 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어떤 주요 근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그 조류 퇴치 전달 인력이 현장에 좀 규정보다 적게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동체 착륙 중 셧다운이 됐다.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항공안전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박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밝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무안공항의 그 조류 예방 활동 인력 부족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근무 상황이라든지 또 인력 배치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됐는지 저희가 지금 그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4명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은 이게 주간에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2명 또 주말에는 1명 뭐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1차 자료는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그 규정이라든지 여기 위배되지 않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임성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그 충돌한 항공기가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로 제가 충돌을 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이게 좀 기울어진 상태였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보잉의 737-800기가 유독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특정 항공기 기종에 대해서 기종별로 좀 더 항공기상 문제가 많은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737-800 기종은 뭐 워낙 LCC에서 많이 쓰는 기종이기도 하고요. 고장 건수로 비교하면은 뭐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그 상위에 속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항공기는 그 주기별로 그 정비하게 이렇게 규정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비 규칙대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부가 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봐서 그 정비 규정에 무리가 있는지 정비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파악해서 그 상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사고가 나서 737-800 기종에 대해서만 특별 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 아까 이동 속도는 그건 조사를 좀 해야 정확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 뒤에 한국일보. 네, 한국일보 승기 기자입니다. 계속 그 질문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정확히 로컬라이저의 형태랑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지금까지 파악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둔덕에 그 이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 일단은 흙으로 쌓여 있는 그런 토사 쌓여 있는 형태의 그 사이사이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네요. 마이크 지금 두 가지인데요. 아까 감독관 제주항공 불편했다고 하셨는데, 그 감독 활동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거 조사의 매뉴얼 보면, 블랙박스 같은 그 증거물 시험 분석센터에 보내는 과정에서, 예비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작성하고 뭐 보내는 절차 있던데, 이거 뭐 작성 마치고, 뭐 관련 당국을 발송까지도 완료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사고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관계국 또 국제기구에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를 하고요. 적정한 시기에 아마 초도보고서가 작성될 시기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37-800 특별점검에 대해서는 그 항공기
그 운항 전 또 후 점검, 그 다음에 또 항공기 리턴할 때 그 잠깐 중간에 점검하는 내용, 그 운항 정비라고 하는데요. 운항 정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장 기록 또 정비 기록 이런 것들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 면밀히 이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2가지 정도만 받도록 안 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이혁동 기자님.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활주로 1200m 지점에 접지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1600m 가량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무안공항의 통상적인 터치다운, 즉 착륙 지점이 어느 정도의 지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 거리 미터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활주로에 이제 마킹이 있는데 마킹이 주로 터치다운 하는 그 존이 있습니다. 그 거기를 이제 확인해서 따로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전문가들은 500에서 1000m 지점이 통상적인 터치다운이라고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안공항도 500에서 1000m 정도 사이에 그 착륙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사고 항공기는 1200m 지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가서 터치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 동체를 세울 만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황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FDR 자료 조합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어는 안 해요. 무안공항의 터치다운 통상적으로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몇 미터 지점에서 원래 착륙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항 그 터치다운 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거리 부분에 마킹되어 있는 그 도면 확인해서 그거는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브리핑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신 분. 머니투데이 마저 끝으로 하고 오후 3시에 또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성준입니다. 사고 전날에 제주공항 출발한 진에어도 무안공항에 항공을 1시간 정도 맴돌다가 광주공항으로 회항했다라는 게 있는데 기상 악화 탓인지 이것도 조류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